실버 관계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삶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알아두면 바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된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당신을 은근히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유독 당신만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감정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정을 쌓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맺었던 관계가 60대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에 필요했던 관계가 60대, 70대에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인정머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60대 이후 당장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5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가까이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친구 유형 3가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각각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관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어쩌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도 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0년, 70년을 타인을 배려하며 사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첫 번째, 이 친구, 당신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김순자님은 70세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30년 지기 친구 박영희님과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김 선생님은 목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영희님은 만나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전화도 잘 안 한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야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 김순자님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한번 먼저 전화해보세요.
며느리한테 속상한 마음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영희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심지어 김순자님이 지난주에 했던 조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몇 달 전 김순자님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자 박영희님은 기분이 상한 듯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같은 불평이 이어지고 김순자님은 점점 지쳐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만성적 불평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듣는 사람의 뇌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뇌 구조까지 변화하여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성적으로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회복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없는 불평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불평만 하고 전혀 변하려 하지 않으며 타인의 조언이나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배출함으로써 일시적인 해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끝없는 불평을 듣는 데 쓰기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불평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를 조금 멀리하는 것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구의 불행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없는 불평의 무게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두 번째, 아직도 반장인 줄 아는 친구. 이진우님은 67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최병철님은 학창시절 반장을 했고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편입니다. 문제는 최병철님은 아직도 자신을 리더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자기 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추기를 기대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며 조언이랍시고 간섭을 합니다. 이진우 님도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병철 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고 나름 능력도 있으니 인정해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후반이 된 지금 이진우 님은 점점 불편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이진우 님이 조용히 나는 이번엔 이 메뉴가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병철 님은 아이고, 진우는 원래 소극적이잖아. 내가 정할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었지만 아무도 진우님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이진우님은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70평생 소극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회적 서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 서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창시절이나 초기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서열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이 서열이 실제 현재의 능력이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관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관성은 매우 강력해서 서열 하위에 있던 사람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평생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왔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나름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친구 앞에서만 서면 갑자기 소극적이고 의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존엄의 훼손입니다. 과거의 위계를 고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셨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란 그가 과거에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위계를 강요하는 친구는 지금의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40년 전 모습에 여러분을 가두려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의 위계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깎이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세 번째, 이 친구, 당신을 이겨먹으려 듭니다. 박기동님은 65세입니다. 대학 동기인 정 씨와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은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동님은 정길수님과 만날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대화가 항상 비교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박기동님이 요즘 손주가 너무 예뻐서 주말마다 봐주고 있어라고 말하면 정길수님은 우리 애들은 손주를 나한테 안 맡기더라. 베이비시터 비용이 아깝지 않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라고 답합니다. 박기동님이 건강을 위해 요즘 매일 걷고 있어라고 하면 정길수님은 나는 헬스장 다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센터인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기동님은 깨닫게 됩니다. 정길수님은 항상 자신이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려 한다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나보다 못한 애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대화에서 미묘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기동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기뻐하자 정길수님은 그래? 나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좋게 나오는데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축하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더 먼저, 더 오래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상향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못한가? 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경쟁 의식이 더욱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연봉, 집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녀의 성공, 손주, 건강 상태, 여행 경험, 취미 생활 등 더 사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경쟁의 대상이 옮겨갑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은근히 안도하고 상대가 잘 되면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위계를 확인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짜 기쁨이나 슬픔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 숨기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즐기는 것은 악덕이다. 은근히 경쟁하며 우위를 확인하려는 친구는 질투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루신 것들을 솔직하게 기뻐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작은 행복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닌 공감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네 번째, 왜 늘 당신만 희생할까요? 조덕수님은 69세입니다. 20년 전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한 후배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후배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조덕수님은 금전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배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조덕수님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여전히 조덕수님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건강 문제로 고민인데 좋은 병원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번에 투자 건이 있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덕수님은 매번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한 번도 조덕수님의 안부를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덕수님이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시구나. 그런데 선생님, 이라며 금방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조덕수님의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이 없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제야 전화가 왔습니다. 조덕수님은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에게 자신은 은혜를 갚아야 할 선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버와 테이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이커는 기버를 만났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지만 자신이 줄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테이커는 자신이 테이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뭔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로 감정적 보상을 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심, 시간, 노력은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내게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상호성의 결여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균형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도 무언가로 보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은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친구는 여러분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도움을 준 것을 후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계속해서 이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5번째, 이런 친구, 믿음보다 위험합니다. 한경자님은 66세입니다. 최근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내 인간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형식적인 모임보다는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30년 지기 친구 김순덕님이었습니다. 김순덕님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신자였고 한경자님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신앙이 식는다니까. 혼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나가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권면을 받아보자. 한경자님은 자신의 선택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앙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단지 예배 형태를 바꾸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순덕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심지어 다른 교인들을 동원해 한경자님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경자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님은 분명 선의로 그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숨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마인드셋 연구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집니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옳은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개인마다 삶의 방향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기존의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선택은 각자의 성향, 건강 상태,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자율성의 침해입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표현 뒤에는 너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강요가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조언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친구 관계는 지배 마이너스 복종 관계로 바뀝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친구는 여러분을 독립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에너지 소모, 존엄 훼손, 진정성 결여, 상호성 부재, 자율성 침해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항상 극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선택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가까이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이제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두면 좋은 친구. 첫 번째, 진짜 좋은 관계는 조용합니다. 정춘자님은 68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같은 동네에 사는 이복수님과 산책을 합니다. 두 사람은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몇 마디 인사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수님과의 산책에서 정춘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20분, 30분을 함께 걸으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고 가끔 날씨가 참 좋네요. 저 나무꽃이 예쁘네요. 정도의 짧은 말만 주고받습니다. 처음에 정춘자님은 이것이 어색한가 싶었습니다. 친구라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침묵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항상 뭔가 이야기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정춘자님은 이복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도 별로 안 하고 걷는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이복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바로 이런 무조건적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흥미로운 화제를 던지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한 대화와 왕성한 활동이 우정의 증거처럼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동행이 주는 편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이 편안한 친구는 그런 순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깊은 우정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침묵도 대화만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까이 두면 좋은 친구 두 번째, 나이 들어 만났는데 더 새로웠습니다. 윤양자님은 71세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옛 직장 동료 박금수님을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40대 초반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당시에는 가끔 점심을 함께 먹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재회 후 첫 만남에서 윤양자님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보통 오랜만에 만나면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때 그 프로젝트 기억나? 누구는 어떻게 됐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박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도 했지만 금방 화제가 현재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요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윤양자님은 최근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금수님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와, 수채화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려워요? 그림 그리는 게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윤양자님은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금수님은 윤양자님의 과거 직함이나 업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윤양자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윤양자님은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랭어는 사람들이 타인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틀로 상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모습으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로 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정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저랬어라는 식입니다. 반면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6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용히 독서에 빠지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전히 과거의 나로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 직함으로 부르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때 그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성장의 인정입니다.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현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준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보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관심 가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두면 좋은 친구. 세 번째,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길까요? 김춘자님은 64세입니다. 최근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최옥자님과 자주 커피를 마십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요가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되었고 수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김춘자님이 최옥자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함께 재미있게 바라보는 웃음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리드줄에 묶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서 꼬리를 흔들었는데 정작 아무도 쳐다보지 않자 시무룩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옥자님이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 완전 우리 같지 않아요?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김춘자님은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 김춘자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다가 실수로 자기 얼굴을 100장이나 연속으로 찍어버렸습니다. 당황한 김춘자님이 최옥자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최옥자님은 어머, 저도 지난주에 똑같은 짓 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60대들의 웃픈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김춘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최옥자님과 함께 있으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도 창피한 실수도 함께 웃으면 괜찮아진다는 것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윌리엄 프라이는 웃음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혼자 웃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는 행위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같은 것을 재미있다고 느끼고 같은 순간에 웃는다는 것은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에 웃음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겪는 신체적, 사회적 변화들이 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고민,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무거운 것들도 조금은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유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삶의 경쾌함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삶에는 진지하게 다뤄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을 무겁게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함께 웃는다는 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서툴고 우스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는 그 특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점잖고 무게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함께 재미있게 바라보고 서로의 실수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웃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60대 이후 끊어내야 하는 친구 유형 5가지와 가까이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친구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친구는 끊임없이 불평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위계를 현재에도 강요하는 사람, 은근히 경쟁하며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두면 좋은 친구는 침묵이 편안한 사람, 여러분의 과거가 아닌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존엄을 소모시키는 관계이고 가까이 두어야 할 관계는 여러분의 현재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항상 결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선택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거운 관계들을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60년, 70년을 사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고 여러분은 충분히 선하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좀 편하게 대해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친구와 조용히 산책하고 여러분의 현재에 관심 가지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차를 마시십시오.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준 당신 마음에 조용히 고맙습니다.